아주경제신문 사장 오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로 14일째를 맞는 2023년 소비자 정책 포럼에 참가해 주신 양금의 국민의힘 의원님, 정덕진 소비자원 원장님, 조철희 한국유통포럼 회장님, 정환 한국유통학회 회장님 등 내외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매년 유통산업과 소비 트렌드를 선도해온 우리 아주경제의 소비자 정책 포럼이 올해 화두로 꺼낸 것은 바로 AI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AI가 적용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산업 각 분야에서 AI를 통한 혁명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등장한 아마존의 무인 매장 아마존고는 AI가 접목된 초기 대표 사례입니다. 카트에 제품을 담고 별도로 결제 과정 없이 매장을 나서는 것으로 구매가 완료되는 아마존고는 편리함을 넘어서 쇼핑의 상식을 바꿔놓았습니다. 2018년에 아마존고에서 출발한 AI 쇼핑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한층 진화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스마트 공장, AI 쇼핑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객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구매 패턴을 분석해주고 자주 구매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동일 제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추가 구매할 상품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직원 대신 자동화 기기가 제품의 제조부터 포장, 출하까지 책임집니다.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이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분류하고 배송을 준비합니다. AI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 주제인 AI 유통혁명, 고객의 삶을 바꾸다는 AI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AI가 만들어내고 또 바꿔나갈 산업 현장을 지켜보는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덕진입니다. 먼저 제14회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유통산업과 소비자정책의 발전을 위해 쓰시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 한국유통포럼 조철희 회장님, 한국유통학회 정원 회장님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아주경제신문 오종석 사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챗GPT, 바드 등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하며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웹브라우저, 구글의 검색 엔진, 애플의 아이폰을 잇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 검색에서부터 고객 대응, 의료나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관심사를 파악하여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챗봇을 통한 즉각적인 응대로 소비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은 보조 수준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확대될 것이며 AI 스피커로 알려진 음성 비서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혁신 활동은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 또한 높습니다. 사용하는 이에 따라 훌륭한 요리 도구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듯이 인공지능 기술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심각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수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수집되어 활용될 수 있고 편향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AI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EU와 공동으로 자발적 AI 행동 강령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인공지능을 규율할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이 미흡한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기업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소비자원도 기업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 중심 경영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각종 소비자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비자 상담과 위해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사업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유해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의 소비자 민원 처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통산업 관계자 여러분, 기술 발달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유통산업 또한 큰 변화를 맞겠지만 그 변화가 소비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유통산업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가올 AI 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돕고 소비자 정책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소비자 정책 포럼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한국유통포럼회장 조철입니다. 자,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경험해 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유통과 물류,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은 국내 환경이 변화하면서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유통과 물류, 제조 모든 분야에 있어서 AI, 빅데이터 관련된 스마트 물류 유통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면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이 변화가 지난 3년 동안의 큰 변화의 핵심을 이뤄서 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AI 유통혁명은 고객의 삶을 바꾸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종결되고 엔데믹으로 가는 세상에서 유통혁명, 최종 고객인 소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갖다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객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걸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이커머스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은 이미 AI 인공지능,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아마존 고, 또 집에서 있어서 재고 관리가 떨어지면은 주문할 수 있는 대시, 모든 것이 지금 다 융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쿠팡도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을 시작한 지 9년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쿠팡의 물리 연장 365일 연중무휴 배송은 고객한테 가장 잘 접목돼서 지금 편리성, 안전성, 확실성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편의점 쪽
관계자분이 계시는데 편의점의 업계에서도 시간, 장소, 구매 편리성에 컨텐츠, AI 인공지능의 편리성이 우리 고객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미래 시장을 갖다가 준비하는 유통산업의 변화 흐름은 더 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은 소비자는 모든 세상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하면서 편리성, 안전성, 확실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콘텐츠의 가치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물리 현장에서는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확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 귀중한 발표를 해주시는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본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주최 측 관련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통학회 회장 정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AI의 유통혁명, 고객의 삶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런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아주경제신문 오종석 사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해 주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 유통산업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고객 서비스, 마케팅, 재고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변환을 가속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막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챗GPT 열풍은 다시금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변환의 가속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유통산업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개별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선제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제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구매하고 후속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내 AI 기술의 발전과 확대는 고객의 삶에 개인화되고 효율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게 하고 고객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AI가 고객의 삶과 유통산업에 가져올 변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변화시키고 유통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고체계의 전환을 요구하는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기업들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AI 유통혁명이 사회적, 윤리적, 정책적 측면에서 도전과 과제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이와 같은 이슈들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이고 윤리적인 측면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나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과 과제를 넘어 AI는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술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학자,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모두의 삶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AI 유통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이 포럼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먼저 제14회 소비자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의 발달은 팬데믹과 엔데믹 시기를 거쳐 형성된 언택트 소비문화와 결합해서 고객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소비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상품을 갖추고 이를 보다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좋은 제품, 다양하고 즐거운 공간에 대한 경험을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 확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곧 구매를 결심하게 됩니다. 유통은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통로입니다. 두 집단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도록 또 원활한 환경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유통 경쟁력의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와 상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 다크 패턴과 같은 불공정 행위들은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곧 고객이 바라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통기업의 다양한 신기술 개발 노력에 신뢰와 상생이 더 더해진다면 유통기업의 가치도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통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리의 지속적인 신장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정책 포럼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모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저한테 20분이 주어져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제는 이렇게 정했는데 유통산업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도 요즘에 챗GPT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물론 잘하는 게 분명히 있긴 한데 그 실체를 네, 실체를 조금 아셔야 나중에 눈탱이를 안 맞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챗GPT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아시나요? 이미 잘 아시면 조금 쉬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20분 안에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충 이런 사람이고요. 한 30년 동안 인공지능만 공부하다가 최근에 쥐구멍에 벼뜬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연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몽상가들, 말도 안 되는 우리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몽상가든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좋은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컴퓨터로 재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기술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통 AI 유통혁명이라든가 AI로 이런 거 성공했어라고 얘기할 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 AI가 뭔지 단순 통계 패키지를 돌린 건지 아니면 뭔가 잘 모르지만 심층학습이라는 걸 해서 복잡하게 돌린 건지 이거든 저거든 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얘기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보면 일일이 설계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잘 모아두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꿈의 기술이 있는데 그걸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안에도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또 기술들이 있고요. 그 중에 신경망이라는 그런 어떤 기술을 층이라는 걸 많이 쌓아서 많은 양의 데이터로 모델링 해놓은 그런 기술을 딥러닝,
뭐 심층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 딥러닝이 거의 인공지능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서 뭐 실제로 그렇고요. 뭐 예전에 그 공부하던 게 별로 필요가 없기도 하고, 최근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뭐 출발선이 이제 새로 세팅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안 했지만 해보겠어. 수학 하시던 분도 들어오고 전자 하시던 분도 들어오고, 하여튼 뭐 저는 계속 컴퓨터 입장에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자괴감 같은 것도 느끼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챗GPT라는 게 떴죠. 챗GPT가 워낙 연일 매스컴에서 얘기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등장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반년뿐이 안 지났습니다. 이 반년 안에 엄청난 지금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단지 그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끌어들였고, 한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뭐 이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틱톡이니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보급은 안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됐을까 보면 일단은 공짜입니다. 공짜고 아주 쉽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사용법 익히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늘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말로 그냥 하면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한 특정한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요약을 한다든가 번역, 교정, 뭐 심지어는 보고서 작성 같은 것도 대신해주고, 뭐 창작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그걸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합니다.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쓰는 법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쓰신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냥 뭐 네이버 검색기라든가 아니면 구글 검색기 쓰는 것처럼 요 주소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요 화면 안에 조금만 이런 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시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마치 조력자랑 의논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뭐 그런 건데, 과연 이게 어떤 원리로 될까? 뭐 제가 굉장히 속성으로 5분 안에 이 원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공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요. 챗 GPT가 챗이라는 게 이미 채팅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술은 GPT라는 걸 썼어. 이게 좀 어려운데,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사실 이거 잘 모릅니다. 최근 뭐 2017년에 나온 기술이라서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일단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저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언어 모델입니다. 뭐 일단 언어 모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오픈 AI 잘 모르셨죠? 뭐 최근에 샘 올트만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회사가 있나 보다 하지, 뭐 이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고요. 2015년에 만든 이게 비영리 연구 중심의 어떤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르셨는데, 소위 생성형 AI라고 하는 말로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걸맞는 그림을 생성해 준다든가, 또는 말을 넣으면 코드를 자동 생성한다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분야에서는 꽤 그래도 명망이 있는 그런 회사였지만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고요. 일단 언어 모델이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사실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거기까지 보시고 나면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예, 뭐 점잖은 분들은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뭐 문장이 빈칸 주고 그 안에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울지 그거를 예측하는 모형을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AI는 매직이 아니라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했어요. 데이터, 뭐 문장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안에 무궁화 꽃이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를 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뭐 멋짐이다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피었습니다가 가장 빈도가 높았어. 그러면 다음에는 피었습니다야. 요렇게 결과를 내주는 걸 언어 모델이라고, 컴퓨터로 문장이나 언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잘하려면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걸 코퍼스라고도 하고 말뭉치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모아서 통계적으로 답을 내는 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못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신경망이라는 걸 썼는데요.
신경망은 뭐 뇌구조를 모방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무궁화 꽃이라는 게 무궁화 꽃이 들어오면 피었습니다라는 게 나오는 뭐 확률은 아닌데 어떤 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이 이 안에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미지수를 잔뜩 집어넣은 건데요. 뭐 파라미터 미지수 x, y, g 같은 건데 x, y, g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무궁화 꽃이 들어오면 어쨌든 피었습니다가 가장 큰 값으로 나오도록 튜닝을 하는 뭐 그런 걸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신경망을 3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뭐 소비자 그 고객 그 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측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만들었던 신경망은 대충 그 안에 파라미터가 한 뭐 1000개, 한 10,000개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챗GPT는 그거를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을 도입해서 이게 좋은 점은 똑같은 원리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돼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 썼는데 박스가 뭐 많잖아요. 이 박스 안에 파라미터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입력이 들어오면 파라미터 넘기고 넘겨서 결과가 나오게.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무궁화 꽃이 들어오면 피었습니다가 가장 큰 값이 나오도록 튜닝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챗GPT의 아주 무서운 점은 그 파라미터 수가 엄청납니다. 1750억 개. 사실 뭐 제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수인데 어쨌든 이런 수를 파라미터로 썼고요. 많은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문장 중에 무궁화 꽃이가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를 튜닝해 놓고 그 튜닝한 걸로 피었습니다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어디다 저장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궁화 꽃을 파라미터에다가 저희는 그걸 녹여 놓는다 그러는데 파라미터에다가 추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파라미터로부터 값을 빼내는 뭐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 게 실제로 없던 데이터도 얘가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파라미터로 모델링된 걸로 뭐 만든다는 게 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오니까 뭐 환각이라고도 얘기하고 헐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미국 의회 도서관 뭐 거의 4.5배에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을 모아서 요거를 열심히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요 파라미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어떤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라미터로 잘 저장해 놓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알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너 누구야? 하면 나 챗GPT야. 이렇게 좀 대화를 해주길 원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시 모았어요. 그걸 우리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있냐면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뭐 초기에는 4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잔뜩 모아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학습해 놓은 이 파라미터를 잘 튜닝을 했어요.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죠. 사람이 열심히 매일매일 데이터를 모아서 튜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뭐 보상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잘 만들고 나면 나중에 사람 빼놓고 문장 집어넣으면 뭔가 이 보상함수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알파고 만들 때 썼던 기술, 강화학습을 썼습니다. 요걸 잘 세팅을 해두면 뭐 저절로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자동으로 계속 튜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그게 지금 성공한 그런 챗GPT의 모습입니다. 이게 단데 좀 허탈하지 않나요? 저는 이 원리 처음 보고 엄청 허탈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런 방법도 생각은 다 했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했는데 막상 성공했는데 엄청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거로 했다는 걸 보고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는 게 뭔가 보면 일단 말로 하는 건 다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써보기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는 5가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색, 요약, 번역, 창작, 코딩. 근데 검색도 우리 검색 엔진 쓸 땐 보통 키워드 몇 개 집어넣어서 문서를 받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의 종류, 소재, 개발연도, 장단점을 개발연도 과거에서 최신 순으로 표로 정리해줘. 뭐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자료도 조사해서 종류, 소재 정리하고 연도별로 다시 추리고 뭐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돼도 반나절은 걸릴 텐데요. 이거 순식간에 그냥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당신이 이 과제의 프로젝트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다음 회기에 OKR 만들어봐. 이런 일도 꽤 합니다. 여기다 이걸 위해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적절하게 잘 설명해서 입력을 넣으면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정보도 낼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유용한데 그렇다고 이게 그럼 만능이냐?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기능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을 내지만 반드시 옳은 답이 아니다라는 그게 뭐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에 그 최신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최신 데이터 넣어도 아까 환각이라는 메커니즘을 얘기했는데 저장한 데이터를 잘 찾아가지고 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파라미터에 일단 녹아놓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방식으로 답을 내기 때문에 엉뚱한 틀린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사실 오픈 AI가 지금 작년도 7천억 손해를 봤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마구 투자하고 있는 중이고요. 딱히 지금 뭐 수익을 얻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음 버전이 나왔죠. 3월 중순쯤에 GPT-4라는 게 나왔는데 챗GPT는 GPT 3.5 버전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 방법적으로는 똑같은데 조금 더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데이터를 늘리고 파인 튜닝을 조금 더 잘했어요. 그랬더니 창의성이 높은 답이 나온다든가 또는 긴 맥락이 처리가 되더라. 뭐 이전에는 한 3,500단어 정도 입력 넣어야 됐는데 이제는 25,000단어 넣어도 됩니다. 25,000면 웬만한 보고서죠. 그 얘기는 보고서 하나 집어넣으면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영상도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퍼니한 부분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죠? 이게 스마트폰인데 이게 충전기가 그 모니터에 쓰는 VGA 케이블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답을 찾아내는 뭐 이런 결과도 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는데 뭐 심지어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뭐 미국 그 수능 시험 이런 거를 거의 뭐 합격선 뭐 상위 7% 10% 안에 드는 정도의 성적을 냈다. 놀랍죠. 인간도 이거 잘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뭐 외국어 학습이라든가 사기 방지, 투자 정보 분석, 또 외국어 장애인 보조 서비스 이런 일에 실질적으로 썼다라고 지금 보고가 있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근데 챗GPT가 만능이 아닌데요. 잘하는 건 있습니다. 문장하고 관계되는 뭐 요약, 번역, 그다음에 초안 작성, 영문 이메일 작성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한데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니까 뭐 덧셈 뺄셈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겠지. 세 자릿수만 넘어가면 덧셈 뺄셈 못합니다. 하긴 하는데 답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예측. 얘가 이 정도로 잘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되고요. 출처. 뭐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도대체 출처가 뭔지 궁금하시죠? 뭐 출처를 지금 내려고 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지역 정보, 예를 들면 플라자 호텔 근처에 맛집 어디야? 잘 못합니다. 뭐 아마 대전에 있는 무슨 빵집 알려줄 가능성도 있고요. 허구의 사실,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맥금 던진 사건인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마치 있는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서 답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끝내면 아마 허전하실 것 같아서 저도 잘 몰라서요. 유통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챗GPT에 넣은 건데요. 한국 유통산업의 현 주소는 했더니 얘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국의 유통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 모바일 결제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개인화 마케팅. 제가 이 분야를 잘은 모르지만 대충 그럴듯하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I를 유통산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넣어봤더니 AI 유통산업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요. 다음과 같아요. 지가 뭐 아는 것처럼 답을 하더라고요. 뭐 개인화된 상품 추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가격 동적 조정,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지만 대충 그럴듯해 보여요. 제가 뭐 질문을 너무 일반적인 걸 한 것 같긴 한데 너무 길어서 제가 끊고
야, 좀 간결하게 알려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내더라고요. 거기다가 딱 타이틀만 잡아서 1, 2, 3, 4, 5, 6. 아까보다 훨씬 딱 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안에 연이어서 개인화된 상품 추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개인화된 상품 추천의 성공 사례 하나만 들어봐. 그랬더니 개인화된 상품 추천으로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도 아마존은 좀 아는데 뭐 그럴듯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존은 우리나라 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없니? 우리나라 사례는 뭐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쿠팡이 있어요 라고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하는데, 저도 쿠팡은 좀 알거든요. 그럼 그럴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 혁신 사례 하나 알려봐.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뭐 2010년에 이거 맞더라고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기승전결이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쓴 답변 같지 않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좀 전에 소개했던 챗GPT 원리에 어떻게 이게 되는지 만든 사람도 사실 잘 모릅니다. 힘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하고 엄청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그 파인 튜닝 하는데 보통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엄청나게 돌려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 인공지능 여기도 쓰고 있니? 그랬더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배달의 민족도 추천 시스템 쪽에 인공지능 도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주 막 이렇게 깜빡하는,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일 잘하려면 결국 인공지능 쪽 인재가 필요한데, 얼핏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지션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인공지능은 일단 도구거든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본질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챗GPT 쓰실 때도 그 전문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잘 안 주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요. 뭐 새로운 걸 배우려는 능력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AI가 힘든 점은 단순 기술이 아니고 윤리적인, 뭐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 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또는 뭐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연중에 사람은 의인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하니까 저런 거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제가 여태까지 30여 년 공부해본 바로는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뭐 챗GPT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물밑에서 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부단히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지능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데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완벽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챗GPT 말을 이렇게 뻔지르게 하잖아? 이것도 잘하겠지. 거의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범용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잘 하신 후에 유통산업, 뭐 어떤 분야로도 상관없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결국은 생산성 향상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7, 세븐일레븐의 DT 혁신 팀에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IT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편의점 쪽에서 있으면서 편의점과 이런 최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면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외부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좀 인상 깊게 본 사진이라서 공유를 하는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2005년에 이렇게 교황이 선출될 때의 모습과 2013년, 단지 8년이 지났을 뿐인데 교황이 선출될 때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8년 사이에 얼마나 패턴이나 행동들이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부단히 이제 좀 노력하고 계속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희 세븐일레븐은 저희가 이제 1989년에 1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오히려 슈퍼랑 마트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호점을 저희가 1989년 5월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너무 많이 다뤄지긴 하지만 이제 인구 변화, 이제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변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온라인 주문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서비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야간 점포도 야간에 미운영하고 아니면 혹은 하이브리드로 이제 무인 영업하는 점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편의점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편의점은 아마 다들 담배가게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담배가게에서 이제 저희가 뭐 공과료도 지급을 하고 현금 인출기도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서비스를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중반서부터 저희가 푸드 쪽 이제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2017년, 그러니까 2017년에서 최근까지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도입해서 무인 편의점을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보여드릴 드론이나 로봇 배송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경쟁사인 CU, GS 모두 이제 사실 이제 상품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저희 편의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제 콘텐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 좀 드렸었던 뭐 여러 가지 무인 편의점, 그리고 저희가 자판기형 편의점, 그리고 이제 AI 결제 로봇이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부분들, 그리고 먹거리 중심을 좀 강화한 푸드들이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자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점에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주문 배달도 받고 있습니다. 뭐 요기요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아마 익숙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배달료가 계속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는 이 배달료를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가평이라든지 제가 어저께 실제로 클레임이 발생했었던 건인데 뭐 양주의 광정면에 내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배달할 수가 없다. 라이더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가 10km, 9km, 편의점이 약 1.5km를 주변으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소외 지역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로봇과 드론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으로 좀 대응을 해보기 위해서 로봇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1차로 서초 쪽에 이제 아이파크라고 해서 아파트 주변에 이제 상권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1차는 저희가 점포 앞쪽, 그리고 2차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앞쪽, 그리고 뒤쪽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최후에는 이제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배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방배동에 여러 복수의 점포들을 한번 배송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 서초 아이파크점이라는 데서 월 2건밖에 배달이 안 나오는 굉장히 이제 건수가 저조한 점포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로봇을 도입을 해보니까 오히려 배송이 월 38건으로 평균 38건으로 늘어나고, 또 이제 고객들도 이 점포에서 로봇을 보거나 혹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단지 내 주민들은 이 로봇을 보고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아이들과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하는 좀 되게 친화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거의 걷는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게 가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회피 기동을 하도록 저희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쫓아가도 계속 멈춰서 회피하고 이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이 물건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주문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이제 인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객 입장에서는 집 앞으로 이제 로봇이 와서 내가 원래 집 앞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나오니까는 좀 불편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 앞으로 찾아오는 픽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그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고 또 점포에서도 이 배송 라이더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세이브되는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 아이파크에서 진행을 했고 2단계는 복수 점포에서 이제 방배동 지역에서 했고 3단계는 저희가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건국대 전체 지역과 그 주변 상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입니다. 드론은 저희가 이제 교외 지역 혹은 이제 도서상가 쪽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일본은 쇼핑 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쇼핑을 직접 하시기 어려운 고령 계층들이 이제 혹은 아니면 그 주변에 점포가 없는 지역들은 이렇게 세븐일레븐이라든지 편의점들이 이렇게 이동 차량을 갖고 와서 직접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아마 고령화 돼가면서 이런 모습을 점차 보일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1인 근무 체제입니다. 일본은 여러 명의 근무자가 동시에 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1인 근무 체제에서는 저렇게 가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를 드론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드론 점포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에는 저희가 안 써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점포를 오픈하기 위해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점포를 선정을 했더니 이게 이제 드론만으로 운영하는 점포가 아니라 실제로 편의점도 운영하면서 드론도 같이 쓰는 실전적인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후보지를 선정을 하니 이제 기존에 있던 도로가 구도로가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항공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위배가 돼서 좀 설치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후보점이 밀리고 해서 1년 6개월 정도 점포가 이제 선정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점포를 오픈을 했고 가평 수목원 2호점이라고 세븐일레븐에 있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가평 쪽에 여행을 가보시면 한 번씩 경험들 해보셨을 건데요. 이 펜션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밤이 됐을 때 물건 이제 아니 혹은 낮에 물건을 사러 나오려면 차로 5분, 10분, 1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펜션 쪽에 별도의 이제 드론 배송을 받아놓을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마련해서 주문을 하시면 드론으로 갖다 드리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가평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론 배달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더들이 없고 있어도 이제 굉장히 영세한 이제 라이더들이라서 저희 세븐일레븐과 이제 법인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론 배송을 해서 배송을 시작을 했고 아예 0건이었지만 드론 배송을 한 후에는 이제 56건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장소나 숙소를 갔는데 라면이나 생수 같은 생필품을 깜빡했다면 나가보겠죠.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윤성철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투숙객이 미처 생각지 못한 햇반과 라면 같은 먹거리를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합니다. 주문을 받은 편의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배달할 상품을 드론에 싣습니다. 물품을 싣는 드론은 국가와 깔깔한 산책성이 위를 날아서 펜션 주변의 마을의 착륙장에 도착합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주문한 소비자는 정해진 시간에 착륙장에 가서 기다리는 것으로 한참 걸렸을 이동 시간을 크게 벌어 차로 이동했으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1단계로는 산간 지역의 배송을 이제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쪽은 오픈을 했고 연내 저희가 영월 쪽에도 추가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도서 지역, 뭐 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그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서 배송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편의점에서 배달을 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는 앞에서 페인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접목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이제 있어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로봇으로 배달을 해서 아예 고객들 입장에서 허들을 없애는 구조로 가고, 배달을 하고 싶지만 라이더가 없어서 혹은 이제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이제 배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드론이, 그리고 스타트업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라인 채널이 좀 필요한데 저희 같이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편의점들은 전국망으로 거쳐져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접목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국에 한 14,000여 점의 편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들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스타트업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성장하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오토바이 충전 시설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제휴를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7월 말까지 한 300점 정도 오픈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라스트 오더라고 이제 마감 할인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신기술들은 가맹점에 당연히 이득이 돼야 되는 가맹점의 수익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리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신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식품안전처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오늘 소비자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유통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수입식품이 들어올 때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그 수입식품은 국내에서 작업으로 되고 있는 식품들은 한 45%, 한 40%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뭐 커피라던가 그다음에 뭐 생수통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수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수입식품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 수입식품 생산국이 2012년에는 121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 넘어서는 169개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식품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국가별로의 어떤 유해 요소라던가 물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증가할 때마다 새롭게 수입 안전에 대해서 뭔가 항목이라던가 검사 방법들을 새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27조 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32조 원으로 매년 한 4% 정도의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식품 생산 규모도 지금 평균 2.8%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식품의 식량 자급률은 한 4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곡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밀가루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 생산량은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99%는 해외에서 다 수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SNS의 콘텐츠를 한번 보니까 식품에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입, 그다음에 안전 뭐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안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식품이 늘어나는 만큼 식품 위해에 대한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촘촘하게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수입에 대해서 3가지 단계의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단계, 통관 단계, 유통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생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 제조업소에 현지 실사를 나가서 실제적으로 제조업소의 그 위생 상태라던가 그다음에 식품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들어올 때 축산물이라던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증명서로 협약을 맺어서 위생증명서로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제조업소마다도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들도 다 등록을 해서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곳까지도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단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3가지 단계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이제 인터넷 구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터넷 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 업체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로서의 유통 단계에서는 저희가 몇 프로 정도를 수입식품의 수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입식품 정보마라고 하는 곳에 아마 가보시면 그 회수 조치가 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쥐포에 대해서 금속이 발견이 돼서 그때 유통 생산됐던 것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저희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중에서 이제 통관 단계라면 좀 더 살펴보면, 통관 단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류 검토는 전수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수입식품 관리를 할 때는 전수 검사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무작위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서류 검사를 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표시사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 중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굽거나 혹은 튀기거나 이런 어떤 조리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뒤바뀌었을 때 튀기고 굽는다던가 이런 과정이 생겼을 때 이게 다른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어떤 공정상에도 다른 제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사를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품의 식품 원료상의 성분들이 위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사에서는 관능 검사, 그다음에 현품 검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관능 검사를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IT를 하는 또 제 직종이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보고 같은 경우에도 그 교잡종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그 참보고 같이 보이지만 실제 교잡종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능 검사를 통해서 이게 교잡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허가가 되지 않는 어류이기 때문에 어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식품의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FDA랑 국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 검사 외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는 현품 검사라던가 실험실 검사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한 검사가 40몇 프로가 현장이나 실험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식품 등의 수입 물량은 지금 대략 올해 2022년도를 봤을 때는 80만 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그 인당 검사관들이 검사하는 건수가 하루에 한 23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기조상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식품의 그 물량들은 계속 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수검사보다는 샘플링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책임을 되게 무겁게 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도 되게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이제 디지털화를 시켜서 수입 안전에 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식품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밀키트나 이제 그 비대면 환경에 있을 때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스하고 만약 야채가 같이 결합된 형태로 만약에 식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가공식품과 소스는 가공식품이고 야채는 이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과 농산물도 따로따로 보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밀키트가 또 어떤 용기에 담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처에서는 식품이 담겨져 있는 용기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복합적인 어떤 경우에 이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부족한 요소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안전관리 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저희 식품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롭게 검사하는 방법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수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규칙 기반으로 정리를 해서 자동으로 서류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좀 제시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식품은 신속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위해가 있는 식품들은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서류 통과를 그 IT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 세이프티 I24라고 정한 그 수식품 전자 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수식품 전자 심사 24는 스마트 오토매틱 패스트 이벨루에이션, 그다음에 임포트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브랜드화 시켰고, 이거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검사하는데 그 서류 검사부터 해서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무죄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서류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검토를 할 때 이걸 자동화를 시켜서 적부 판정을 통해서 이제 합격증을 발행한 경우에 세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해서 2022년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지금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이 돼야 그 다음에 오픈할 수 있어서 지금 그 법 개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세이프티 24에도 인공지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수식품은 제조 공정에 따라서 얘가 최초로 수입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수입된 건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유사도 분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지금 그 시스템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얘가 이제 서류 검토가 다 자동으로 끝났다고 해도 자동 수리라고 하는 부분이 끝나야 되는데, 자동 수리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지금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 수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류 검토를 다 끝냈을 때 검토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현장이나 정밀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최초식품이 아닌 경우에 바로 수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자동 수리 가능 대상은 그 신고서 수신에 최대 5분 이내에 수입 신고 확인증이 자동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대한 3일 정도 걸렸던 그 수입 신고가 5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나 이런 보관 시간들이 되게 많이 길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이제 수입 자동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수리까지 넘어가는 형태로 되면서 유통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자동으로 검사한다고 해서 그냥 안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자동 수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들어온 것들은 검사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하는 작업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 수리되지 않지만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이제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자동 신고 수리가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위험이 높은 것들은 검사를 하게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높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판별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 예측을 하는 검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통관 단계에서는 고위험으로 식별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날 만한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잘한다고 하면 그것들만 뽑아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들은 자동 통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 기획 중이고, 그리고 현지 단계에서는 저희가 현지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 세계 아까 167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에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1% 정도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타겟팅을 잘할 수 있게끔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 타겟팅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단계 같은 경우에도 매년 그러니까 사후 관리로서 그 어떤 제품이라든가 실제 문제가 될 만한 제품들을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 샘플링을 잘하기 위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번에 아마 육회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회가 수입으로 들어와서 육회를 먹진 않지만 이제 이런 것처럼 축산 가구품에 대해서도 SNS나 이런 후기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업소나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회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위험 예측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예측 모델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현지 실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 제조업소의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나 공간 환경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의 환경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 지리 정보, 그다음에 기상 정보, 유통 정보 등을 총망라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여 이제 예측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올해는 통관 단계의 시스템을 2023년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단계에 농수산물부터 시작을 해서 위험 예측을 통해서 자동 신고 수리까지 가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이제 해외 실사를 나가기 위한 위험 예측을 한다던가 유통 단계에서의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를 좀 샘플링하는 것들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검사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제 보세 창고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어 보이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처리 기간도 줄어들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같은 경우도 빠른 이제 신고를 통해서
되면 이제 신선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 관수가 적지만 이런 유통 예측 모델을 통해서 업무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디지털 혁신 중장기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22년, 23년 동안 지금 디지털을 활용해서 검사 방법 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달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통관 단계의 서류 컴퓨터 자동화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 단계에서의 그 수입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 인식 기반에서 제품을 확인한다던가, 그 음성 인식 기반으로 나중에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T를 활용을 해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에 있는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027년부터는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전 단계에서는 이제 해외 업소 등록이라던가 위생 평가를 자동화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 수입자 교육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법으로 인해서 식약처가 안전관리에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